안녕하세요. 출근길 뉴스의 강재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 곁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분이 있어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이자 많은 별명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모두가 꺼려하는 한센병 환자들을 돌본 나병 박사였고 해외에서 활동하며 저개발 국가의 소아마비와 결핵퇴치 사업에 힘쓴 백신의 황제, 아시아의 슈바이처로 불렸습니다. 바로 그는 WHO 6대 사무총장이었던 이종욱 박사입니다. 그는 WHO 사무총장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장소에서 해야 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는 옳다면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전략보건 운영센터를 만들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30분 안에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훗날 신종플루와 메르스 발병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선진국들은 돈이 든다고 반대했지만 그는 재임 시절 내내 빈곤 지역 의료 지원에 집중하며 에이즈 퇴치와 조류 독감 치료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했던 행동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임기 2년째 못된 2005년 5월 22일 그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세계는 위대한 인물 하나를 잃었다고 추모했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그는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건 책임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빌 게이츠는 건강하고 평등한 세계를 만든 그의 공은 인류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만약 지금 우리에게 그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비록 그가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열정과 박애 정신을 이어받아 이 코로나 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9번째 출근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뉴스의 정석입니다. 뉴스의 정석은 주간 주요 뉴스 키워드를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주요 키워드로 왜 텔레그램이었을까와 1억짜리 제주도 여행, 구름빵이 해냈다, 그리고 현대판 베니스의 상인 하나손보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난 16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들은 경찰은 우리를 잡을 수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데요. 왜 그들은 경찰이 자신을 잡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바로 텔레그램 때문입니다. 텔레그램의 무엇이 그들을 그리 생각하게 하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럼 누가 왜 텔레그램을 만들었는지 알아보는 게 먼저겠죠? 텔레그램은 니콜라이 파벨 두로프 형제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왜 텔레그램을 만들었는지 알려면 이 형제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텔레그램 창시자 동생 파벨 두로프는 러시아의 마크 주커버그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2006년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형 니콜라이 두로프를 최고 기술 책임자로 삼고 SNS 북콘닥테, 편의상 줄여서 VK를 열었습니다. 이 VK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의 최대 SNS가 됩니다. 이 VK로 인해 그들 형제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하지만 푸틴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이 형제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당시 푸틴 정부가 반정부 인사들이 VK에서 시위 등을 모의한다며 그들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VK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단단히 찍힌 형제는 VK를 팔고 모국 러시아를 떠나 독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를 떠나기 전 개인정보를 러시아 정부에 제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죠. 이렇듯
정치 탄압을 피해 독일에서 만든 SNS 메신저가 바로 텔레그램입니다. 이 같은 배경 탓에 텔레그램은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데 필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협조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텔레그램의 대표 기능을 살펴볼까요? 텔레그램의 메시지 보내기 기능에는 크게 일반 대화와 비밀 대화가 있는데 일반 대화는 다른 메신저들과 비슷하지만 비밀 대화에는 종단간 암호화라는 기능을 활용합니다. 종단간 암호화는 쉽게 얘기하면 송신자와 수신자만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외 사람들은 해독할 수 없죠. 그리고 읽은 메시지들은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기기에서 삭제될 수 있고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도 삭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밀 대화는 상대방이 수락해야지만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채팅창을 캡처하면 상대방에게 화면을 캡처했다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즉 모든 채팅은 텔레그램 서버에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의 단체방 경우 채팅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리자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관리자를 통해야만 특정 링크를 통해 단체방에 들어갈 수 있고 임무를 채팅방에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성격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엠번방처럼요. 예를 들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테러를 종용하는 창구로 텔레그램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성학대와 성매매 채널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테리사 메이 영국 전 총리는 텔레그램은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의 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클럽 버닝썬 사건에 거론된 마약 물병도 텔레그램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됐죠. 이렇듯 대화 내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메신저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부의 협조 요청에도 쉽게 응하지 않아 권위주의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소통 창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이란 전역으로 퍼진 반정부 시위에서 텔레그램은 시위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메신저로 널리 사용됐습니다. 또 2019년 7월 홍콩 민주화 시위 참가자들은 당국의 감시를 피해 텔레그램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텔레그램에 주목하게 된 건 지난 2014년 수사기관의 카톡 사찰 논란과 2016년 국가정보원의 감청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서 많이들 텔레그램으로 망명했었죠. 텔레그램의 명함을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경찰 관계자는 FBI와 CIA 공조를 통해 텔레그램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텔레그램의 협조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이 범죄 집단에서 악용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텔레그램은 수단일 뿐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그들의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과 잔혹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웹하드, 텀블러, 디스코드, 다크웹 등 공유 장소만 달라졌을 뿐 유사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엠번방 사건의 본질에 초점을 맞춰 제2의 엠번방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엄중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님, 그럼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관련 기사들을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마치겠습니다.